소설 망향가. 함흥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하얗다. 영희가 기억하는 집은 언제나 눈 속에 포근이 묻혀 있었다. 7살 소녀의 세상은 작고도 따뜻했다. 아버지는 함흥 시내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셨는데 영희는 그 상회 구석에서 온종일 붓글씨 연습을 하거나 아버지가 사주신 노란 동백꽃 무늬의 작은 베넷 저고리를 끌어안고 놀았다. 어머니는 늘 부엌에서 뽀얗고 달콤한 팥죽을 끓여주셨고 그 팥죽 냄새는 영희에게 평화 그 자체였다. 영희야, 이리 와서 아빠 옆에 앉아보렴. 아버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다. 어느 겨울날 마당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영희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셨다. 아빠, 왜 눈이 이렇게 많이 와요? 이럼 동백꽃이 얼어 죽잖아요. 걱정 마라. 동백은 춥다고 죽는 꽃이 아니란다. 영하의 추위를 견뎌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법이지. 우리 영희도 이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동백꽃처럼 꿋꿋하게 피어날 거야. 아,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흥얼거리듯 노래를 부르셨다. 노랫말은 단순했지만 왠지 모르게 슬프고 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곡이었다. 나는 기억한다. 그때 아버지가 부르던 노래가 바로 망향가의 첫 소절이었다는 것을. 영희는 그때 그 곡을 따라 부르려 했지만 멜로디가 왠지 낯설고 어려워서 금방 포기했다. 그때의 영희에게 세상은 그저 아버지가 불러주는 따뜻한 노래와 어머니의 팥죽 냄새가 전부였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이들의 세상은 원래 그래야 하는 거니까. 1950년 늦가을부터 평화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을 어른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전쟁이 터졌대, 인민군이 내려온대, 아니 이제는 미군이 북상한다던데? 같은 알 수 없는 말들이었다. 영희는 그저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이 무서울 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쾅! 콱콱쾅! 온 집안의 유리창이 덜덜 떨렸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영희를 안방 구석으로 끌어안았다. 아가 무섭지? 엄마가 있으니 괜찮아. 아버지는 밤늦도록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들어오셨다. 아버지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너그러운 미소 대신 굳게 담은 입술만이 보였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가까이 온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전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문 앞까지 왔소. 미군이 쳐들어오고 중국군이 개입하고 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아무도 종잡을 수가 없어. 읍내 사람들은 모두 흥남으로 몰려간대.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란 가야 한대요. 피란이라니. 7살 영희에게 피란이라는 단어는 소풍이나 여행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단어는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천둥 같은 소리. 그 모든 불안한 것들의 총집합이었다. 며칠 후 집을 나설 채비를 했다. 어머니는 평소 아끼던 녹그릇 대신 얇은 이불 몇 채와 말린 곡식만을 쌌다. 아버지는 상해 문을 굳게 잠그며 잠깐 다녀올 거야. 전쟁 끝나면 바로 돌아와서 다시 장사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간절한 주문처럼 보였다. 영희야, 이것 챙겨라. 아버지는 영희의 작은 손에 노란 동백꽃 무늬가 수놓아진 베넷 저고리를 쥐어주셨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잘 간직해야 한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상징 같은 거다. 그 베넷 저고리는 낡았지만 왠지 모르게 영희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느낌이었다. 영희는 그것을 품에 꼭 안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12월의 함흥은 그야말로 얼음의 나라였다. 피란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다. 솔직히 말하면 길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그건 거대한 인간의 강이었다.
함흥에서 흥남부두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건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영희는 아버지의 외투 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는 짐을 짊어지고 어머니는 영희의 동생, 겨우 2살배기 철수를 등에 업고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걸음은 더디고 밟히지 않으려면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다. 아버지, 저 발이 너무 시려요. 발이 안 움직여져요. 영희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인파의 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버지는 그제야 영희를 내려다보셨다. 아버지는 영희를 번쩍 안아 올렸다. 영희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얼굴을 파묻었다. 아버지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붉게 얼어 있었다. 우리 영희 조금만 참아라. 흥남에 가면 배가 있대. 그 배만 타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수 있대. 남쪽 나라에는 팥죽이 있어요. 우리 집처럼 따뜻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영희를 꽉 안고 인파 속을 헤쳐나갈 뿐이었다. 길가에는 짐을 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평생 모았을 재산들이 눈 위에 뒹굴고 있었다. 쌀가마니, 장롱, 심지어는 농기구까지. 사람들은 오직 생명만을 챙겨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 영희는 아버지의 팔 너머로 한 노파가 눈밭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도울 여력도 시간도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눈빛만 남긴 채 노파의 옆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노파의 떨리는 손이 허공을 휘젓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깐 이 말을 왜 했지? 어쩌면 그 노파의 모습은 7살 영희의 눈에 비친 삶과 죽음의 경계였을 것이다. 그때 영희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 피랑길에서, 이 혹한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지. 이틀 밤낮을 걸었다. 영희는 이미 피로와 추위에 지쳐 아버지의 품속에서 반쯤 잠든 채였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영희는 아버지의 목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여기에 있는지, 아직 나를 안고 있는지. 셋째 날 새벽 드디어 흥남이 가까워졌다. 영희는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수많은 선박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인파의 벽이 있었다. 어휴 세상에, 저게 다 피난민이라니. 어머니는 철수를 업은 채 주저앉을 뻔했다. 부두로 향하는 길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군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고 사람들은 서로 먼저 배에 오르겠다고 밀치고 소리쳤다. 울부짖는 아이들의 소리, 짐을 잃고 절규하는 어른들의 소리가 섞여서 거대한 비명처럼 들렸다. 영희야, 아빠 손 꼭 잡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여기서 놓치면 영원히 못 봐. 아버지는 영희의 손을 거의 부러뜨릴 듯이 꽉 잡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붉은 실핏줄이 가득했고 그렁그렁한 눈물은 차가운 바람 때문에 흘러내리지도 못하고 눈가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그때만큼 무서워 보였던 적이 없었다고 기억한다. 군인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더 이상 못 갑니다. 배는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군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애원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우리 식구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여기에 남으면 다 죽습니다. 그때 영희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추위 때문에 떨려서 울음소리마저 작게 흩어졌다. 아빠, 나 무서워. 나 집에 가고 싶어. 따뜻한 팥죽 먹고 싶어. 영희의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차가운 뺨을 타고 내려오다가 이내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작게 얼어붙었다. 뺨에 얼음 조각이 붙어있는 것처럼 따갑고 차가웠다. 아버지는 영희의 얼굴을 자신의 외투 안으로 감싸 안았다. 울지 마라, 내 딸. 아빠는 우리 영희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이라는 것을 안다. 지금은 동백꽃이 추위를 견디는 시간이다. 알겠지? 이 혹한을 이겨내야 한다. 영희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만 의지한 채 끝없이 밀려드는 인파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그 순간 영희의 작은 세상은 집에서 피랑길로 그리고 마침내 절망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음을
7살 소녀는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3번 부두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군인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앞은 이미 거대한 인간의 벽이 되어버렸다. 7살 영희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두꺼운 외투 자락과 그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숨소리가 하얀 입김이 되어 솟아오르다가 이내 영하의 공기 속에서 사라졌다. 철수씨, 여기는 이제 끝났어. 4번 부두로 가야 해. 아버지는 아는 사람의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4번 부두 쪽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아버지가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글쎄, 그때 그곳에서는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그저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짐승 같았다. 4번 부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군인들은 굵은 로프로 줄을 쳤고 미군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 뒤편으로 거대한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칠흑 같은 바다 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배는 영희에게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 산만 넘으면 따뜻한 남쪽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람들을 미치도록 몰아붙였다. 제발요. 우리 애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등 뒤에 동생 철수를 안고 아버지에게 애원하듯 속삭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버지의 귓가에 닿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아마도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여보, 안 되겠소. 우리 힘으로는 저 벽을 못 뚫어. 저들은 여자나 아이들만 태우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틈을 만들 테니 당신은 영희하고 철수만 데리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은 곧 자신은 남겠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철수 아빠. 우리는 가족이야. 같이 가야 해. 같이.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인파의 소음 속에서도 영희의 귓속에 날카롭게 박혔다. 주변에서 소란이 터졌다. 한 남자가 로프를 잡은 미군 병사를 밀치고 무작정 뛰어오르려다가 넘어졌다. 그의 피가 하얀 눈 위에 튀어 영희의 눈에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피는 단순한 붉은색이 아니라 이별과 죽음의 색깔이었다. 영희야, 아빠 봐. 아버지는 갑자기 영희의 얼굴을 붙잡고 뚫어지라 응시했다. 영희는 아버지의 눈 속에서 거대한 슬픔의 소용돌이를 보았다. 그 눈은 영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7살 소녀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다. 우리 영희는 동백꽃처럼 꿋꿋해야 한다고 했지? 아빠 말 잘 들었지? 네, 아빠. 영희는 울음을 삼키며 대답했다. 이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잘 들어. 이 배에 꼭 타야 해. 알았지? 이 노란 베넷 저고리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나중에 꼭 다시 보여줘야 해. 아버지는 영희의 외투 깊숙한 곳에 노란 동백꽃 베넷 저고리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영희의 귓가에 속삭이듯 낮게 흥얼거렸다. 그건 바로 며칠 전 함흥집에서 아버지가 불러주셨던 그 노래 망향가의 첫 소절이었다.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아버지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다. 다만 그 목소리 자체가 눈물 같았다. 나는 생각한다. 아버지는 그 노래를 통해 영희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리고 살아남아 고향을 그리워하라는 숙명을 동시에 심어주신 것이다. 그때 저 멀리서 큰 함성이 들렸다. 배가 곧 떠날 것이라는 신호였다. 여보, 지금이야.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철수를 안고 영희는 내 손을 잡아. 아버지는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밀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야수 같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중년 남자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필사적인 힘이었다. 비켜, 우리 딸 태워야 해. 비켜. 아버지는 영희를 한 손으로 안아들고 사람들의 어깨 위로 그녀를 내던지듯 밀어 넣었다. 영희는 공중에 떴다가 이내 부두 관계자로 보이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겼다.
영희는 배의 갑판으로 끌어올려졌다. 발밑에 땅이 흔들리고 있었다. 영희는 뒤를 돌아보았다. 시야가 온통 눈물로 흐릿했지만 영희는 그 혼돈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미친 듯이 영희가 올라온 램프 쪽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철수를 등에 업은 채 아버지의 뒤를 따르려 애썼다. 아빠, 아빠. 영희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영희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 사람들의 절규 소리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미군 병사들이 램프를 올리기 시작했다. 쇠가 긁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나며 램프가 천천히 올라갔다. 안 돼. 잠시만, 내 딸이.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램프 밑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주변의 인파가 아버지를 덮쳤고 램프는 올라가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멈췄다. 영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 손은 영희를 향하고 있었다. 잡고 싶었지만 영희는 배 위에 있었고 아버지는 부두에 있었다. 정말 그 거리가 겨우 몇 미터였을 뿐인데 영원처럼 멀었다. 영희야, 살아. 꼭 망향가 잊지 마. 그것이 영희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육성이었다. 목이 쉬어 갈라진 그러나 단호한 외침. 영희는 그 외침이 자신의 평생을 지배할 운명의 주문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곁에 있던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등 뒤의 철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무서웠는지 더 크게 울어댔다. 영희는 그때 왜 어머니가 배에 오르지 못했는지, 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영희에게만 집중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아마도 아버지는 짐이 많고 아이가 둘인 어머니가 올라오기 힘들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가족 중 최소한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인간적인 망설임이나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었던 전쟁이 낳은 비극적 선택이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굉음을 내며 거대한 배가 칠흑 같은 바다 위를 미끄러졌다. 영희는 램프가 있던 난간에 매달려 눈을 뗄 수 없었다. 부두는 점점 멀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던 부두가 이내 검은 점들의 집합체로 변했다. 그 검은 점들 중 하나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동생 철수였다. 아빠, 엄마. 영희는 소리쳤지만 배의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가 영희의 울음을 덮어버렸다. 영희의 눈에는 배가 멀어질수록 부두 쪽의 불빛들이 점점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영희의 과거가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처럼. 영희의 옆에는 낯선 아줌마가 영희를 안아주었다. 아줌마의 품은 어머니처럼 포근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었다. 아가, 울지 마라. 이제 살았다. 이제 괜찮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버려졌다, 혹은 홀로 남겨졌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싹트기 시작했다고 본다. 왜 나만 배에 탔을까? 왜 나만 아버지를 두고 왔을까? 아버지가 나를 밀어 올렸는데도 영희는 평생 그 상황을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치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씨앗이었다. 영희는 품속을 만져보았다. 노란 동백꽃 무늬의 베넷 저고리. 얇은 천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영희는 그것을 더욱 꽉 쥐었다. 부두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오직 망망대해와 하늘의 별들만이 남았을 때 영희는 처음으로 고아가 되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영희의 얼굴을 강타했다. 영희는 입을 열어 조용히 흥얼거렸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그 노래.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그때부터 영희에게 망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자 고향 함흥의 상징이며, 그리고 70년 동안 영희의 영혼을 짓누를 운명의 멜로디가 되었다. 영희의 눈물은 이제 소리 없는 기도가 되어 차가운 바다 위로 흩어졌다. 수송선 안은 춥고 어둡고 축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배의 흔들림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울부짖음과 절규가 난무했던 흥남부두와 달리
배 안의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상실감을 끌어안고 있었다. 영희는 여전히 아버지가 밀어 올려준 난간 근처 낯선 아주머니의 품에 기대 있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배가 멈췄다. 쨍한 햇살이 배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부셔서 영희는 눈을 뜰 수 없었다. 부산이래. 여기가 부산이래.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은 비로소 생기를 찾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영희는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배에서 내렸다. 땅을 밟았을 때 영희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부산의 첫 인상은 흙냄새였다. 그리고 사람 냄새였다. 흥남부두의 아비규환과는 또 다른 생존의 처절한 냄새. 낯선 사투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북쪽에서 온 영희의 귀에는 그들의 말이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다. 아이고 마, 여있으모 어떡하노. 줄 서라 줄 서. 영희는 홀로였다. 자신을 안아주었던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족을 찾아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영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는 얼굴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때 영희의 품에는 노란 동백꽃 베넷저고리와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인 망향가의 멜로디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영희가 느꼈을 막막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 7살짜리 아이에게 낯선 땅, 낯선 말, 그리고 완벽한 고립. 이것은 물리적인 고난을 넘어선 영혼의 파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배에서 내린 영희는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며칠을 피난민촌 구석에서 떨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다.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건넬 여유가 없었다. 정말 전쟁은 인간의 이기심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악마의 시험대였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구석에서 베넷저고리를 껴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목이 쉬어 울음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한 여인이 영희 앞에 멈춰 섰다. 아가, 너는 어디서 왔노? 혼자가? 여인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녀가 바로 박순자였다. 부산 피난민촌 인근에서 고아소를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함흥에서 왔니? 느그 아부지 어무이는? 영희는 흐느끼며 손가락으로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품속의 베넷저고리를 꺼내 보여주었다. 박순자는 영희의 손에 쥐어진 노란 동백꽃 무늬의 낡은 옷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전쟁이 만든 수많은 비극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아이고 불쌍한 것. 그래, 가자. 이 아짐에 따라가자. 아짐에가 밥이라도 한술 뜨게 해줄게. 박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영희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 아버지가 가르쳐준 망향가를 따라 부르며 혹시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러나 굶주림과 추위는 7살 소녀의 망설임을 이겨버렸다. 영희는 마침내 박순자의 손에 이끌려 낯선 고아소로 향했다. 박순자 원장의 고아소는 허름한 천막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영희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영희처럼 부모를 잃은 수많은 전쟁고아들이 있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밥 짓는 냄새가 났고 그것은 영희에게 낯설지만 강력한 삶의 에너지를 주었다. 박순자는 영희에게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기고 누렇게 변색된 옷을 주었다. 그리고는 맑은 콩나물국과 밥을 내어주었다. 영희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너무 빨리 먹다가 콩나물국이 목에 걸려 콜록거렸다. 박순자는 영희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천천히 묵으라. 니 거 누가 안 뺏어 먹는다. 아이고 마. 박순자는 한숨을 쉬며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아소에서 영희는 김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박순자는 영희의 북쪽 사투리를 듣고도 놀리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함흥에서 온 용감한 아이다. 잊지 마라고 말해주었다. 영희는 고아소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만들어낸 생존 가족이었다.
영희는 밤마다 노란 베넷 저고리를 품에 안고 몰래 망향가를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영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아버지와 고향에 대한 유일한 연결 통로였다. 고아소의 아이들은 영희를 북쪽에서 온 언니로 따랐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부모를 잃고 들어온 철호라는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영희를 잘 챙겨주었다. 철호는 부산 토박이였는데 폭격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했다. 영희와 철호는 서로의 아픔을 말없이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평화롭고 안전한 고아소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1951년 봄, 피난민촌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구호품은 줄었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돈은 항상 부족했다. 박순자 원장은 결국 영희와 철호를 데리고 피난민촌의 암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심부름이라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영희는 오상만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오상만은 30대 중반의 남자로 피난민들을 상대로 구호품이나 군수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암시장의 중간 보스 같은 존재였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아이고 순짜 아지매. 이번에는 이쁜 아들을 데리고 왔네. 북쪽 아인가 보네. 얼굴이 희어멀건하니. 오상만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영희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영희는 주머니 속에 노란 베넷 저고리를 숨기듯 꽉 쥐었다. 박순자는 오상만에게 사정하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잔심부름을 부탁했다. 상만아, 영희는 몸이 작아서 좁은 데 들어가 물건 꺼내오기 딱이다. 대신 돈은 넉넉하게 쳐줘라.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박순자가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게 했다는 것은 당시 피난민들의 비정한 생존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의 행동은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했지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인간의 모순적 행동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영희는 오상만의 지시로 좁고 컴컴한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다. 오상만은 영희에게 잔돈 몇 푼을 던져주며 북쪽 아이가 고생이 많다. 이걸로 풀빵이라도 사 먹으렴. 이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선의를 베푸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영희의 몸 어딘가를 훑고 있었다. 어느 날 오상만은 영희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다. 영희야, 이 가방을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까만 모자 아저씨한테 갖다 줘야 한다. 아무도 보면 안 돼. 특히 군인들 눈에 띄면 큰일 나. 영희는 불안했지만 박순자 원장을 위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운 죄책감이 영희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오상만과의 만남은 영희의 삶에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외부 세계의 냉혹함과 악의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이다.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는 것이 운명과의 싸움이었다면 부산 피난지에서 오상만과 엮이는 것은 냉혹한 현실과의 싸움이었다. 낯선 땅 부산에서 영희는 고통스러운 성장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작은 소녀의 가슴 속에서는 망향가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는 억척스러운 생명력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부산 피난민촌의 고아소, 그곳은 영희에게 잠시의 안식처였지만 전쟁이 빚어낸 비참함을 가리는 얇은 장막에 불과했다. 1951년 한국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은 박순자 원장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이 되었다. 구호품은 뚝 끊겼고 아이들은 굶주리기 시작했다. 콩나물국은 더 이상 넉넉하지 않았다. 영희야, 오늘은 내 차례다. 시장에 가서 이걸로 국물이라도 얻어와야 한다. 박순자 원장이 건넨 것은 낡은 노수저 하나였다. 영희는 이제 매일같이 시장 바닥을 기어다녀야 했다. 솔직히 말하면 7살 아이가 국물을 구걸하는 행위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영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함흥의 작은 상점집 딸이었던 영희에게 밥을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다. 영희는 품속의 노란 베넷 저고리를 만졌다.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동백꽃처럼 꿋꿋해야 한다. 영희는 이를 악물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굶게 된다. 베넷 저고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영희는 시장 어귀의 가장 차가운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지매.
밥풀이라도 좀에만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동생들이 굶고 있어 해. 영희는 애써 사투리를 흉내 내어 보았다. 영희의 어설픈 사투리 흉내는 때때로 통했지만 대부분은 멸시당하기 일쑤였다. 저리 가라 북쪽년아. 남쪽 밥은 날강도들이나 훔쳐먹는 거다. 누군가의 발길질이 영희의 옆을 스쳤다. 영희는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 대신 오상만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에게 심부름을 갔을 때 그는 영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아이는 절대로 굶지 않아. 착한 아이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는 아이를 말하는 거다. 영희의 고난은 오상만과의 재회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박순자 원장의 사정으로 영희는 암시장의 잔심부름을 거의 전담하게 되었다. 이제 영희는 노수저가 아닌 작은 쪽지를 들고 움직였다. 오상만은 영희를 북쪽 애송이라 부르며 노골적으로 부려먹었다. 그는 영희에게 군인들의 눈을 피해 정보를 전달하게 하거나 몰래 밀반입된 물건을 쥐어주고 정해진 장소에 놓게 했다. 이거 잘 전달하면 오늘 저녁은 콩나물 대신 쌀밥이다 영희야. 약속? 오상만은 영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오상만은 영희에게 죄책감 대신 생존 본능을 심어주려 했던 것 같다. 아버지를 두고 온 죄책감에 시달리던 영희에게 오상만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방법을 택하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왜곡된 논리를 주입했다. 어느 날 영희는 오상만이 준 물건을 전해주러 갔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힐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도망쳤지만 영희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 박순자는 오상만을 찾아가 삿대질을 했다. 내 이놈, 어린애를 가지고 무슨 짓이냐. 그 애 건드리지 마라. 박순자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오상만은 웃으며 말했다. 원장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애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요. 이 애는 벌써 쓸모를 알았잖아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용하며 사는 겁니다. 영희는 그 말을 천막 밖에서 들었다. 정말 세상은 그렇게 냉혹한가?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의 의미는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쉽게 배신당하는가? 영희는 혼란스러웠다. 피가 섞이지 않은 박순자 원장의 사랑이 따뜻했지만 현실에 냉기는 그 온기를 쉽게 앗아가 버렸다. 밤이 되면 고아소 천막 안은 아이들의 잠꼬대와 기침 소리로 가득 찼다. 영희는 남들보다 잠이 없었다. 잠들기 전 영희는 늘 베넷저고리를 꺼내 냄새를 맡고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더듬었다.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이 노래를 부를 때 영희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충성심이었다. 이 노래를 잊으면 아버지가 영원히 자신을 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영희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순수한 7살 소녀였다. 두 번째는 현실의 생존 본능이었다. 오상만에게 심어진 생존의 논리, 박순자 원장의 헌신적인 보살핌. 영희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의 기억을 잠시 묻어두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영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적인 심리 묘사가 될 것이다. 과거의 순수와 현재의 생존 사이에서 영희는 계속해서 흔들린다. 철호야, 너는 아버지 엄마 없어도 괜찮아? 영희가 장결에 물었다. 철호는 잠투정을 섞어 대답했다. 뭐가 괜찮아. 배고프면 울지. 울면 박순자 엄마가 때리고. 그냥 빨리 전쟁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철호의 솔직한 대답은 영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영희는 자신이 철호처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람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에게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임무가 바로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수년간의 피난 생활 속에서 영희는 억척스럽게 자랐다. 이제 10살이 넘은 영희는 잔심부름뿐만 아니라 박순자 원장을 도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작은 엄마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보았지만
박순자의 헌신과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인간애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영희의 성장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때때로 오상만처럼 잔인해지기도 했고 어린 동생들을 때리기도 했다. 박순자가 아픈 날이면 영희는 오상만에게 가서 돈을 구걸했다. 그때 오상만을 향해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때 영희는 속으로 더러운 놈이라고 욕했다. 그러나 쌀 한 줌을 얻어 돌아오는 순간 영희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살아남게 해준 은인으로 생각했다. 이런 모순적인 감정이 영희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내면의 상처로 남았다. 이 시기는 영희가 김영이라는 인격체를 단단하게 빚어내는 시련의 용광로였다. 1950년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밀어올린 희망의 끈과 부산에서 오상만이 가르쳐준 냉혹한 생존의 방식 사이에서 영희는 균형을 잡기 위해 평생을 싸워야 할 자신의 숙명을 깨닫고 있었다. 전쟁이 휴전 상태에 접어들고 1950년대 중반에 이르자 부산 피난민촌의 천막들은 조금씩 나무 판자로 된 허름한 판자촌으로 변해갔다. 고아소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순자 원장은 온갖 허드렛 일을 다해가며 아이들을 먹여 살렸고 그 천막집은 영희에게 핏줄이 닿는 유일한 가족의 울타리였다. 영희는 이제 13살의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어른이 되기 위해 너무 일찍부터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영희는 박순자 원장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다. 어린 동생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때로는 자신처럼 울고 있는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고아소는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들의 공동체였다. 박순자는 어머니였고 영희는 맏딸이었다. 영희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철호는 맏아들 역할을 했다. 영희 언니, 나 배고파. 밥 더 줘. 어린 동생들이 징징거릴 때마다 영희는 속으로 울었다. 밥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희는 몰래 자신의 몫을 덜어 동생들에게 주곤 했다. 나는 생각한다. 영희의 이런 희생적인 모습이야말로 흥남부두에서 아버지가 영희에게 밀어 넣어준 생명력의 또 다른 형태였을 것이다. 아버지를 두고 온 죄책감을 영희는 이 작은 가족을 돌보는 헌신으로 갚으려 했던 것 같다. 박순자 원장과 영희의 관계는 단순한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애증이 뒤섞인 모녀 관계였다. 박순자는 영희에게 헌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영희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이기도 했다. 영희야, 너는 북에서 왔지 않느냐? 정신 차려. 밥 먹고 살려면 억척스러워야 한다. 저 철옥골 봐라. 밥 달라고 울기만 하지 않느냐? 박순자는 영희에게 함흥의 기억, 아버지의 기억을 잊으라고 종용했다. 그 기억이 영희를 약하게 만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순자의 거친 말 속에는 영희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희는 박순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반발심이 들었다. 원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희는 차마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원장님이라고 불렀다. 영희는 분노를 느낄 때마다 품속의 노란 베넷 저고리를 더욱 꽉 쥐었다. 그리고는 남들 모르게 망향가를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영희에게 나는 북에서 온 아이, 고향이 있는 아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때로는 논리적 일관성보다 감정의 진실함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영희는 박순자의 현실적인 논리보다 아버지와의 감정적 연결을 더 소중히 여겼다. 고아소에 맏아들인 철호는 영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경쟁자였다. 철호는 부산 토박이였기에 전쟁 전의 삶에 대한 미련이 영희만큼 크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어떻게든 이 남쪽 땅에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다. 영희, 그 북쪽 노래 좀 그만 불러. 그거 부른다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사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철호는 영희의 망향가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던졌다. 이 말은 영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너는 아버지를 두고 온 죄책감이 없니? 너는 내 고향을 잊어도 괜찮니? 영희는 목소리를 높였다. 죄책감?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 나는 여기서 돈 벌어서 이 판자촌을 벗어날 거야. 내 고향? 여기가 내 고향이 될 거야. 철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철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란 1세대와 2세대 아이들의 차이였다. 영희는 과거에 붙잡혀 있었지만 철호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철호는 영희보다 먼저 고아소를 떠났다. 그는 암시장에서 오상만에게서 배운 수완을 바탕으로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 제법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는 가끔 고아소에 쌀을 보내왔지만 영희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영희는 철호의 성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부럽기도 했고 아버지를 잊은 채 현실에 순응하는 그가 얄밉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 영희가 20살이 되던 해 고아소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영희가 흥남부두에서 배를 탈 때 잠시 도움을 받았던 부두 관계자 중 한 명이었다. 자네, 김영희 맞나? 노란 동백꽃 저고리. 그 아이. 그 남자는 영희의 어릴 적 모습을 기억했다. 그는 영희에게 아버지가 배에 타지 못한 진짜 이유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다. 자네 아버지는 배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 하지만 그분은 자기 짐을 모두 버리고 다른 약한 노인과 아이들을 밀어 넣어주고 있었어. 마지막 순간 자네를 배에 올리고는 당신의 자리는 포기했지. 그분은 영웅이었네. 이 말을 들은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영희는 평생 아버지를 두고 온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 죄책감이 사실은 아버지의 희생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아, 그때 그 순간 흥남부두의 램프가 올라가기 직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민 손. 그건 잡아달라는 손이 아니라 너는 가야 한다는 힘이었다. 아버지는 영희에게 삶을 주었고 자신은 죽음을 택했다. 영희는 박순자 원장에게 울면서 달려갔다. 원장님, 우리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박순자 원장은 영희를 꽉 안아주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는 박순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울었다. 박순자의 거친 손이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안다. 아는데. 하지만 영희야, 이제 내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계셔야 해. 너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너를 살려준 이유가 여기에 정착해서 꿋꿋하게 사는 것이어야 해. 그날 밤 영희는 망향가를 불렀다. 하지만 그 노래는 이제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서약이자 이 땅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삶의 다짐이 되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 박순자 원장과의 애증이 마침내 사랑과 이해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1960년대 중반 전쟁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채 대한민국은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다. 피난민들은 부산을 떠나 새로운 기회의 땅인 서울로 향했다. 박순자 원장 역시 더 이상 부산 판자촌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희야, 이제 부산도 끝이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라. 우리가 살 길은 이제 저 복잡한 서울뿐이다. 21살이 된 영희에게 서울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곳이었다. 두려움은 아버지의 고향 함흥이 심적으로 더 멀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고, 희망은 살아남으라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영희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부산 부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곳은 아버지의 희생을 깨달은 곳이자 새로운 가족을 얻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영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었다. 나는 생각한다. 영희의 내면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질문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정착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상가족 1세대가 짊어진 숙명과도 같았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었지만 현실의 삶은 계속해서 정착을 요구했다. 서울에 도착한 박순자 원장과 아이들은 변두리 달동네에 작은 방을 얻었다. 부산의 판자촌보다 조금 나아졌을 뿐 여전히 가난했다.
영희는 낮에는 봉제 공장에 나가 미싱을 돌렸고 밤에는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영희의 삶은 쳇바퀴처럼 돌아갔다. 공장의 소음 속에서 영희는 쉴 새 없이 바늘과 실을 다루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늘 망향가를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는 고된 노동 속에서 영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정신적 탈출구였다. 영희가 미싱을 돌리면서 느꼈을 감정은 지루함이 아니라 자기 단절이었을 것이다. 주변 동료들은 연애 이야기를 하거나 고향 이야기를 했지만 영희의 고향은 너무 멀고 비극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영희는 서울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였다. 어느 날 영희는 공장 동료가 고향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다.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붓펜과 종이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남쪽 땅 서울이라는 곳에서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노란 동백꽃 베네저고리는 아직도 제 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불러주신 노래 잊지 않았습니다. 춥지는 않으신지요? 아버지. 편지를 완성하고 영희는 주소를 쓸 수 없었다. 함흥의 주소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빈칸이었다. 영희는 그 편지를 붙이지 않고 노란 베네저고리와 함께 상자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영희 스스로에게 보내는 정체성의 확인서였다. 영희가 20 중반이 되었을 때 철호가 다시 영희 앞에 나타났다. 이제 그는 구두 닦기가 아니었다. 그는 달동네를 벗어나 시내에서 제법 큰 쌀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철호는 영희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였다. 영희, 왜 아직도 이 달동네에 있어? 박순자 어머니야. 그렇다 치고 영희는 이제 젊잖아. 같이 시내로 나갑시다. 철호는 영희에게 자신의 사업을 도울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영희에게 안정된 직장과 좋은 환경, 그리고 돈을 약속했다. 나를 따라와요. 내가 책임지고 살게 해줄게요. 이제 북쪽의 환상은 버려야지. 돌아갈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곳은 이미 우리에게 지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철호의 현실적인 충고는 영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영희는 갈등했다. 철호의 제안은 정착이라는 안정적인 삶을 의미했다. 고향을 잊고 현실에 충실하며 아버지의 희생을 보상받는 삶.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망향가가 계속 흘러나왔다.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망향가. 이 노래를 잊는다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 아닌가. 영희는 망설였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영희는 철호의 제안을 거절했다. 철호야, 고맙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야 해. 아버지는 내가 이 남쪽 땅에 꿋꿋이 살아남아 있기를 바라셨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어. 원장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셔도 내겐 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 영희는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박순자 원장과 고아소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까지 끌어안고 정착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다. 영희의 선택은 논리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하게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영희는 철호의 도움 대신 자신의 힘으로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미싱을 돌려 돈을 모았고 박순자 원장의 허락을 받아 달동네 한쪽에 작은 봉제 공장을 차렸다. 이제 영희는 더 이상 고아소의 맏딸이 아니라 김 사장으로 불렸다. 그녀는 억척스럽고 악착 같았다. 전쟁터 같은 삶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적 감정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공장에서는 늘 망향가가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정신적인 쉼터였다. 세월이 흘러 봉제 공장은 꽤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영희는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박순자 원장과 고아소 아이들의 삶을 보듬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슬픔을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지키는 것으로 승화시키려 한 것이다. 영희의 굳건한 선택은 결국 고향으로의 회귀 대신
이 땅에서의 굳건한 정착을 택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영희에게 이 정착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대한 망루였다.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라는 희망과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 교차점 위에서 영희는 꿋꿋하게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1983년 여름, 대한민국 전체가 뜨거운 눈물로 뒤덮였다. KBS에서 시작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특별 생방송 때문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30여 년 전 헤어진 가족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절규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영희는 그때 50살이 막 넘은 중년이었다. 달동네에서 시작한 봉제 공장은 이제 제법 안정적인 사업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성공한 자수성가인처럼 보였지만 영희의 시간은 여전히 1950년 흥남부두에 멈춰 있었다. 어느 날 공장 직원들이 영희에게 간절히 말했다. 사장님도 나가보세요. 혹시 알아요? 아버지나 어머니, 동생분이 사장님을 찾고 있을지. 영희는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혹시라는 희망이 현실이 되거나 혹은 영원한 절망으로 확인될까봐 무서웠다. 박순자 원장은 영희에게 용기를 주었다. 영희야, 너는 평생을 기다리지 않았니? 가서 해봐야지. 그게 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영희는 마침내 결심하고 여의도 KBS 본관 앞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거대한 눈물의 바다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낡은 사진이나 종이 조각을 들고 통곡하고 있었다. 영희는 방송국에 이상가족 찾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찾는 사람의 이름은 김철수와 어머니 김정숙, 그리고 동생 철수. 영희는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이름을 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33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영희의 사연이 방송을 탄 날, 공장 사람들과 박순자 원장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다음은 한경남도 함흥 출신 김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33년 전 흥남부두에서 아버지는 딸을 배에 태우고 홀로 남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망향가의 첫 소절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영희는 카메라 앞에 섰다. 50살이 넘은 중년 여인의 얼굴에는 이미 오랜 세월의 고난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7살 소녀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아버지 김철수. 그리고 동생 철수야. 저 영희예요. 흥남부두에서 노란 동백꽃 베넷저고리 들고 혼자 왔던 영희예요. 아버지가 불러주신 노래 잊지 않았어요.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망향가의 첫 소절을 불렀다. 노래는 완벽하게 끝맺어지지 못했다. 영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방송 직후 수많은 전화가 핏발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영희의 사연에 감동한 시청자들의 위로 전화였다. 정작 영희의 가족이라는 결정적 연락은 없었다. 며칠 동안 희망에 부풀었던 영희는 매번 불일치라는 대답에 깊은 좌절을 맛봐야 했다. 그때 영희는 어쩌면 이 희망의 방송이 자신에게는 기다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이벤트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수많은 동명이인과의 만남이 있었다. 부산에서 피란 왔다는 김철수라는 이름의 노인, 혹은 함흥이 고향이라는 김정숙이라는 이름의 할머니. 영희는 매번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기억은 영희의 아버지, 어머니와 달랐다. 한 번은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남편을 찾는다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영희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김철수 씨였지. 마지막 배에 사람들을 밀어넣던 영웅 같은 사람이었어. 내 남편도 그 사람 때문에 배에 탈 수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나도 그분을 봤어. 배가 떠나고 곧 폭격이 시작됐지. 그분은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야. 이 할머니의 증언은 영희에게 큰 충격이었다. 영웅적인 희생은 감사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버지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다.
영희는 그동안 아버지가 북에서 살아계실 것이라는 얇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살았는데 그 끈이 끊어지는 듯했다. 영희는 할머니에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라고 소리쳤다. 사실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할머니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영희는 감정적으로 그 사실을 거부했다. 때로는 감정이 논리를 압도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영희는 이상가족 찾기 방송의 현장에서 물러났다.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희망의 열기는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다. 이상가족 찾기 방송이 끝난 후 영희의 삶은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희망이 아니라 확인된 절망이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영희는 봉제 공장 김 사장으로서의 억척스러운 삶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황폐해져 갔다. 그녀는 밤마다 술에 취해 망향가를 불렀다. 그 노래는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자신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뒤섞인 통곡이었다. 영희는 그때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었다.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번 돈은 모두 박순자 원장과 고아소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그것이 영희가 생각하는 속죄의 방식이었다. 영희는 자신의 봉제 공장 이름에 동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노란 동백꽃 베네저고리처럼 추위를 견디고 꿋꿋하게 피어나야 한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세월이 흘러 박순자 원장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였다. 박순자는 임종 직전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영희야, 너는 참 강한 아이다. 이제 너도 행복해져야 해. 내 아버지는 그걸 바랐을 거다. 박순자의 죽음은 영희에게 또 다른 고독을 안겨주었다. 영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딸로 대해주는 유일한 존재를 잃었다. 그녀의 봉제 공장 동백은 여전히 돌아갔지만 그 억척스러운 삶의 무게는 쉰을 넘긴 영희에게 더욱더 버겁게 느껴졌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20년대가 되었다. 영희는 이제 70대 후반의 백발의 노인이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동백봉제 공장은 규모가 줄어 영희가 사는 집 한쪽에 조그만 수선집으로 남아있었다. 주변의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영희의 낡고 낮은 집은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서 있었다. 영희는 여전히 억척스러웠지만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뜨거운 물을 마시고 낡은 미싱 앞에 앉았다. 미싱 소리가 멈추면 그 공간은 칠흑 같은 침묵에 잠겼다. 영희는 때때로 미싱을 돌리다가 멈추곤 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았다. 시력이 침침해져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도 힘겨웠다. 이제 영희에게 미싱은 생계를 위한 도구를 넘어 살아남으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 미싱 소리가 멈추면 영희의 삶도 멈출 것만 같았다. 박순자 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고아소 아이들 역시 각자의 삶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명절 때면 몇몇 아이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영희의 고향과 망향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영희는 습관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북쪽의 산이 아니라 뿌연 미세먼지와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이었다. 영희는 조용히 망향가의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그 노래는 이제 영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자장가 같았다. 희망을 찾지 못했지만 절망에도 익숙해진 70년 기다림의 무게를 담은 노래였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는 영희의 70년 인생을 뒤흔들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낡고 바랜 봉투. 주소는 영어와 한글이 뒤섞여 있었고 발신지는 캐나다였다. 영희는 눈이 침침해 편지 봉투를 몇 번이나 돌려보았다. 이게 뭐지? 내가 캐나다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가? 캐나다. 옛날에 박순자 원장과 같이 살던 시절 오상만이 밀수하던 물건 중 캐나다제 담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이 말을 왜 했지? 전혀 상관없는 기억이었다. 영희는 그저 낯선 외국 주소에 당황했을 뿐이었다.
영희는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서툰 필체의 한글 번역본이 덧붙여져 있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글 번역본을 읽어 내려갔다. 존경하는 김영희 할머님께, 저는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한국인 통역을 맡았던 고 최선웅 씨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할머님께 꼭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1950년 흥남부두에서 배를 탔을 때 한 남자로부터 작은 금속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김철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할아버님께 건네며 혹시 남쪽에서 살아남는다면 자신의 딸 영희에게 이것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상자를 잃어버릴까 두려워 70년 동안 간직하셨습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 상자와 함께 이 편지 초안을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낡은 노란 동백꽃 베넷저고리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그만 눈물을 흘렸다. 노란 동백꽃 베넷저고리, 정말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70년 전 영희가 품에 안고 온 베넷저고리와 똑같은 베넷저고리. 아버지는 영희에게 하나, 그리고 통역관에게 또 하나, 두 개를 남기셨던 것이다. 영희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편지와 함께 도착한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편지 내용 그대로 낡은 베넷저고리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베넷저고리는 영희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깨끗했다. 아마도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것을 통역관에게 건넨 모양이었다. 영희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안에 들어 있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찍, 쉬익,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다. 영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잠시 후 70년 동안 영희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그리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희야, 아빠다. 혹시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우리 영희가 꿋꿋하게 살아남았다는 뜻이겠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미안하다. 아빠가 널 배에 태워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이 아빠가 널 지켜줄 수 없게 만들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70년 전의 그 단호한 외침이 아니었다. 나지막하고 부드럽고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 베넷저고리는 내 동생 철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거란다. 이걸 내가 갖는다면 내 동생도 너와 같은 곳에 있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아빠는 지금 폭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말을 남긴다. 아마 다시 만나긴 힘들겠지. 하지만 영희야, 아빠가 널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불러줄게. 슬퍼하지 말고 꼭 살아라. 그리고는 아버지의 목소리로 망향가가 흘러나왔다. 영희가 알고 있던 망향가의 첫 소절이 아니라 완곡이었다.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가슴에 품은 정 그리워 마라. 우리의 사랑은 이별이 아니다. 눈물의 강물도 메마를 것이다. 그때 그날에 다시 만나자. 고향 산천아, 내 딸을 부탁한다. 아빠는 영원히 널 사랑한단다. 영희야. 영희는 알았다. 아버지는 그때 단순히 살아남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딸에게 70년 동안의 버팀목을 남겨준 것이다. 이 노래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녹아있는 영원한 편지였다. 이것이 바로 편지 한 통에 담긴 진실이었다. 영희는 녹음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 울음은 7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해일과 같았다. 영희는 울면서 아버지의 목소리에 대답했다. 아버지, 네, 저 살아남았어요. 꿋꿋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동백꽃처럼 피어났어요. 편지는 계속되었다. 통역관의 손녀는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김철수 씨가 북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김철수 씨에게서 상자를 받을 때 그가 작은 종이 조각을 상자 밑에 넣어두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른 가족에 대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희는 상자 안을 다시 뒤졌다. 녹음기와 베넷 저고리 아래 얇고 누런 종이 조각이 발견되었다. 종이에는 낡은 악보가 그려져 있었다. 망향가의 악보였다. 그리고 악보의 맨 아래 구석에 아버지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단 한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철수는 살아있다. 아버지는 영희에게 망향가를 완창하여 들려주었지만 동생 철수에 대한 메시지는 그 노래 속에 혹은 그 노래의 악보 속에 따로 숨겨놓았던 것이다. 영희의 70년 기다림은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진실을 찾아야 할 새로운 숙제가 눈앞에 놓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와 동생 철수의 베넷 저고리 그리고 누렇게 바랜 악보. 영희는 70년 동안 찾던 아버지의 진실을 한꺼번에 받아 안았다. 슬픔과 감격 그리고 미처 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영희의 낡은 수선집을 가득 채웠다. 영희는 녹음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 망향가의 왕곡. 이제 영희의 눈물은 조금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7살 소녀의 간절함이 아닌 50살 김 사장의 억척스러운 집념으로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악보의 맨 아래 쓰인 아버지의 필체였다. 철수는 살아있다. 망향가 속에 메시지를 담았다. 철수가 살아있다니? 정말? 폭격 속에서? 영희는 33년 전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서 찾지 못했던 동생 철수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희망 앞에 놓였다. 이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영희의 마지막 숙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고 동생을 찾는 것이 영희에게 남겨진 최종 임무였다. 영희는 악보를 펼쳤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이 악보 안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악보는 망향가의 멜로디와 가사로 가득 차 있었다. 영희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망향가를 떠올리며 악보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영희는 망향가를 흥얼거리며 악보와 대조했다. 대부분의 음표와 가사는 일치했지만 아버지의 필체로 덧그려진 악보에는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1. 음표의 미세한 변화 왕곡의 특정 부분에서 음표의 길이가 길거나 짧아져 있었다. 특히 험한 바다 건너서라는 가사가 나오는 부분의 네 번째 음표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2. 가사의 반복 우리의 사랑은 이별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원래는 한 번만 나와야 하는데 아버지의 악보에는 2번 반복되어 쓰여 있었다. 3. 단어의 강조 가사 위에 특정 단어들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바다, 강물, 그때, 고향, 산천 등의 단어였다. 영희는 어릴 때부터 귀로 들어 외운 망향가와 눈앞의 악보가 다르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왜 이 쉬운 노래를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아버지는 70년 후에 딸이 이걸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마지막이자 가장 복잡한 암호였다. 영희는 70년 전 부산에서 오상만에게서 배운 암시장, 잔머리와 50년 동안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길러온 끈기와 집중력을 총동원했다. 영희는 악보의 미세한 변화들을 숫자로 치환해보기 시작했다. 음표의 길이 길게 늘어진 음표는 1, 짧아진 음표는 0으로 치환. 가사의 반복된 구절은 2로 치환. 강조된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했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악보에 매달린 끝에 영희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망향가의 한 구절마다 강조된 단어의 순서대로 음표의 변화를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숫자들이 연속해서 나왔다. 바다 네 번째 음표 늘어짐 1, 강물 다섯 번째 음표 짧아짐 0, 그때 가사 반복이 고향 산천 두 번째 음표 늘어짐 1, 1021. 영희는 이 네 자리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 동안 고민했다. 날짜, 주소, 전화번호? 그때 영희는 문득 어린 시절 함흥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상회에 걸린 달력의 특정 날짜를 가리키며 영희야, 이날은 아빠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비밀번호이기도 하다. 너만 알아야 해. 라고 했던 기억.
아, 그때. 그게. 영희는 낡은 상자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철수 생일 10월 21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10월 21일. 영희가 악보에서 발견한 숫자 1021. 영희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영희에게 동생 철수의 생일을 암호로 알려준 것이다. 이 메시지는 동생의 생일을 잊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이자 철수는 이날과 관련된 곳에 있다는 단서였다. 영희는 10월 21일이라는 숫자를 들고 70년 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다. 철호가 아닌 또 다른 고아소 동생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박순자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부산의 고아소를 정리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부산 1021 10월 21일 영희는 철호를 찾아갔다. 철호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업 수완이 남아있는 노인이었다. 철호야, 내가 부산 고아소 명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니? 박순자 원장님 서류를 내가 정리했잖아. 철호는 영희의 간절한 부탁에 창고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낡은 서류철을 뒤졌다. 먼지를 털어내자 낡은 부산 피난민 고아소 아동 명부가 나타났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부를 넘겼다. 자신의 이름 김영희 아래 김철호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영희의 동생 이름은 없었다. 영희는 실망하려는 찰나 명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박순자 원장의 삐뚤삐뚤한 필체로 추가된 메모를 발견했다. 입소일자 10월 21일 김씨 성남. 어머니가 고아소 문 앞에 두고 감. 망향가 노래가 적힌 낡은 쪽지를 품에 지니고 있었음. 영희는 절규했다. 박순자 원장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후 부산으로 와서 동생 철수를 고아소에 맡겼던 것이다. 그리고 박순자 원장은 영희가 충격받을까봐 혹은 영희의 아픈 기억을 건드릴까봐 이 사실을 평생 숨겼던 것이다. 동생 철수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남쪽 땅에 도착했고 박순자 원장 밑에서 자랐던 것이다. 영희는 명부의 메모를 따라 동생의 이름이 아닌 입소일자 10월 21일로 등록된 아이의 퇴소 기록을 찾았다. 퇴소 1968년 미국으로 입양. 이름 토니 킴. 10월 21일생. 망향가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메시지는 동생 철수가 토니 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입양되어 살아있다는 놀라운 진실이었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영희는 마침내 흩어진 가족의 실마리를 손에 넣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와 동생 철수의 생일 10월 21일이라는 단서,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부산 고아소에 맡겼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70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명료해졌다. 영희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아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희망이 자리 잡았다. 영희는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수선집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동백자수 작품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영희는 즉시 캐나다에 사는 통역관의 손녀에게 편지를 썼다. 이번 편지는 간절함과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영희는 편지에서 자신을 김영희라고 소개하는 대신 흥남에서 온 김철수의 장녀라고 칭했다. 편지의 핵심은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와 악보를 복사하여 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영희는 부산에서 만난 친구에게 연락하여 미국으로 입양된 토니 킴의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 철호는 이제 중년의 사업가였지만 영희에게만은 빚을 갚듯 기꺼이 힘을 보태주었다. 영희는 토니 킴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이 평생 지켜온 망향가가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철수 모두에게 공유되었던 가족만의 언어였음을 깨달았다. 이 노래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GPS 코드였던 것이다. 철호의 노력은 대단했다. 미국 측 기록을 추적한 결과 토니 킴은 토니 김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귀화했으며 시애틀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의 나이는 영희와 비슷한 또래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시간의 장벽은 높았다. 미국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70년의 세월과 언어의 장벽 그리고 복잡한 입양 기록은 쉽사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영희는 처음으로 세상의 냉정함을 느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버지의 유산이 이 세상의 제도와 거리 앞에서는 한낱 낡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현실. 영희는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봉제 공장을 정리하며 모은 마지막 돈을 털어 토니 킴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 복사본과 그녀가 직접 쓴 망향가 전체 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수개월이 지났다. 영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백수선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 테이프를 들으며 영희는 70년 전 흥남부두에서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수선집 문이 열리고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중절모를 눌러 쓴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영희 씨 되십니까? 그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영희가 아버지의 사진에서 보았던 그 눈빛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바로 토니 김 즉 동생 철수였다. 토니 김은 손에 영희가 보냈던 녹음기 복사본을 들고 있었다. 그는 영희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별이 아니다. 그때 그날에 다시 만나자. 철수 역시 어머니에게서 망향가의 일부를 어렴풋이 배웠던 것이다. 영희와 토니 김은 마주 선 채 노래를 이어나갔다. 70년의 세월과 대륙을 가로지른 두 남매가 아버지의 유산인 노래로 마음으로 먼저 재회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엉엉 울며 포옹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과 생존의 끈으로 엮인 가족 사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영희는 이 순간 비로소 물리적인 재회보다 더 숭고한 심정적 화해와 가족애의 완성을 경험했다. 토니 김은 영희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는 배에서 내린 후 어머니와 철수를 안전하게 피난민 구호소에 맡기고 이듬해 초폭격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철수를 두고 영희를 찾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영희는 더 이상 아버지를 두고 온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꿋꿋하게 살아남아 70년 만에 동생을 찾아낸 위대한 생존자였다. 철수야, 너도 고생 많았구나. 내가 내 동생이라니. 내 동생아. 영희의 얼굴에는 드디어 70년 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차가운 함흥의 눈밭에서도 낯선 부산의 피난길에서도 삭막한 서울의 공장에서도 피어나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의 꽃이었다. 토니 김 즉 동생 철수와의 재회 후 영희의 낡은 수선집 동백에는 마침내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철수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희의 곁에 머물렀다. 그는 영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살아온 환경만큼이나 달랐다. 서툰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를 섞어 쓰는 철수는 영희에게 7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따뜻함을 선사했다. 누나, 이 수선집 내가 다시 깨끗하게 고쳐줄게요. 미국에서 배운 건축 지식도 좀 있다고요. 됐어, 철수야. 이 집은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지킨 막누나 다름없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좋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다시 만난 자리잖니. 영희는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고집스러웠지만 그 고집은 이제 단단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철수에게 평생을 바쳐 지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박순자 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철수는 자신이 평생 토니 킴으로 살아왔지만 그 뿌리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의 위대한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영희에게 재회는 단순히 혈육을 찾은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그녀의 70년 삶 전체가 옳았음을,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는 명예회복이었다. 이제 그녀는 죄책감 없이 평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두 개의 노란 동백꽃은 아버지 김철수의 희생과 아들을 고아소에 맡기고도 딸을 찾으려 했던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을 상징하는 가족의 완전한 상징물이었다. 영희는 평생 동안 혼자 지켜온 끈을 이제 동생과 함께 단단히 엮어매었다. 두 베넷 저고리를 정성껏 꿰매 합친 후
영희는 그것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관했다. 그녀의 수선집 이름 동백은 이제 더 이상 추위를 견디는 억척스러움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피어난 가족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해 늦가을, 철수는 영희를 모시고 한경남도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영희는 70년 만에 고향과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서 있었다. 철석이는 파도 소리는 70년 전 흥남부두의 엔진 소리와 이별의 절규를 연상시켰다. 영희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멀리 보이는 북쪽 하늘을 향해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떠나가는 배야 어서 가거라. 험한 바다 건너서 가슴에 품은 정 그리워 마라. 우리의 사랑은 이별이 아니다. 눈물의 강물도 메마를 것이다. 그때 그날에 다시 만나자. 고향 산천아 내 딸을 부탁한다. 아빠는 영원히 널 사랑한단다 영희야. 이 노래는 이제 슬프지 않았다. 멜로디는 여전히 구슬펐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안함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정말 영희는 노래를 통해 아버지와의 70년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한 것이다. 그녀는 기다림을 끝냈고 동생을 찾았으며 억척스러운 생존자로서의 삶을 완성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영희의 백발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영희는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았다. 맺은 말. 망양의 편지 70년의 기다림은 한 여인의 70년 기다림을 그린 이야기이지만 결국 가족의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김영희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폭력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잊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생존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억척스러웠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노란 동백꽃처럼 꿋꿋하게 피어난 순수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에 휩쓸려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세월과 공간에 의해 흩어져도 결국 마음과 기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영희의 죄책감을 숙명을 마침내 가족애로 승화시키는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을 모든 이상 가족들에게 영희와 철수의 이야기가 치유와 희망의 편지로 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별이 아닙니다. 언젠가 마음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